제가 그 교회에서는 생명윤리 선교부 섬기고 있습니다. 잠깐 생명윤리 선교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명윤리 선교부가 사랑의 교회에 만들어진 게 2003년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2003년도에 생명윤리 선교 그때는 이제 독립사역이었습니다. 선교부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미 10년이 더 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황모 교수님의 이제 연구로 인해서 인간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가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드디어 난치병이 치료가 되는가 보다. 이제 더 이상 불치병이 없어지는가 보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큰 소리로 얘기는 못했어요. 그럴 때 교회에서 법조인과 그리고 교수 이제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과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과연 이렇게 그 급변하는 첨단 생명과학의 그 이면에 혹시라도 생명의 주권이죠. 그 존엄성이 손상되는 일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저기 동종업종에 종사하면서 누구는 굉장히 그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꼭 무슨 발목 잡는 듯한 그런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서 쭉 같이 연구하고 모이고 그래서 생명윤리 선교부에서는요 지금도 생명사랑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6주 과정에 걸쳐서 생명의 주권이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나눠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정감은혜학교에 계신 분들이시지만 이후에도 저희가 상하반기에 걸쳐서 생명사랑 아카데미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 선교부에서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다루는 주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특히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다들 생명 사랑한다고 하세요. 맞습니다. 다들 생명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상황에 딱 접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라는 그 법이 우선하느냐 아니면은 나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먼저 나오느냐 하는 것에 항상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낙태가 뒤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수정할 때부터라고 저희 생명윤리 선교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찌어찌하여서 원치 않는 불가피한 임신이 되었다고 하였을 때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이 아이를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른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용납해야 하는가? 뭐 그런 갈등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한다면은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도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자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은 주신 이도 그분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그분이시라는 거.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생명의 청직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또 이 자리에 좀 이제 연세 지긋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안락사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가까이 다가옵니다. 안락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그 딱 그것만 생각하면은 사실 어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통스러워서 정말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참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잠깐 여쭤보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고 굉장히 잘 여쭤보지만 제 경험에 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잘 안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여전히 제 뜻이 살아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생명윤리 선교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는 이런 걸 겁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점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 이제 불임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불임 부부들이 참 많은데 과학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불임 시술은 거의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안 생겨? 그러면 과학의 도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면 되지. 과학의 발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슬픔을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그죠? 아이 못 낳는 여인의 그 아픔과 그 서름과 그런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 못 낳는 여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나 시대는 과학이 없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줘서 아이를 소위 말해서 시험관 아기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부부가 너무나 행복하게 기쁘게 살면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끔 다락방에서는 이제 저희 다락방은 그게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데 예전에도 그랬는데요. 다락방에서 이번에 시험관 아기 몇 번째 시술하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여인의 아이 못 낳는 그 여인과 그 부부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는 반드시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관 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는 알거든요. 저희는 알거든요. 잠깐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자연 상태는 이제 난자 하나와 정자 하나가 수정을 하여서 수정란이 돼서 이 아이가 발생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관 아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실험입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실패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경우의 숫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과배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난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많은 난자를 준비하고요. 남성의 정자는 다행스럽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시키는데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를 수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의 난자와 많은 숫자의 정자를 수정시키죠. 그러면은 수정란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는 태반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관 아기가 시험관에서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반드시 여성의 자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실제로 용어로도 그럽니다. 심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시딩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에 이렇게 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과정엔 착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착상도 굉장히 그 실패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정란 중에서 여러 개를 착상을 시키죠.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혹시 좀 경험적으로 한번 보세요. 주위에서 시험관 아기를 했다고 하는 부부들을 보면 쌍둥이들이 좀 많죠. 그게 대부분의 경우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란을 여러 개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뭐 고맙게도 2개를 딱 심었는데 2개가 딱 그 생명체가 다 되면 참 좋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실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4개, 5개, 여러 개를 심습니다. 그 중에서, 어찌어찌해서 만약에 4개가 다 심어졌다고 살아남았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인간의 몸으로는 사실 2쌍둥이도 힘들잖아요. 4쌍둥이는 참 힘들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의사랑 산모랑 상의하죠. 몇 개를 남길까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착상을 하면은 발생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드러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죠. 어찌어찌해서 나았다라는 이야기만 하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수정란을 만들고서 한 서너 개만 착상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수정이 성공한 난자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 산부인과는 지금 포화 상태로 갑니다. 뭐냐면 영하 200도 되는 나이트로젠, 리퀴드 나이트로, 액체 질소 탱크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걸 냉동배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냉동배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냉동배아는 말하자면 끄집어내서 여성의 몸에 착상을 시키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요, 배아의 보관 기간을 5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냉동 상태에서 5년 안에 이 부모가 다시 이 아이, 이제 우리가 터울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제 한 3년쯤 키웠으니까 또다시 그 불임 부부는 자연 상태에서 임신하기는 힘이 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냉동 배아를 다시 착상시키면은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면은 폐기한다는 거죠. 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과연 5년이 지난 것은 수정 난 상태인데요. 생명체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저변에 쫙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관 아기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 못 낳는 여인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되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과연 이것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시험관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고요. 우리는 그 고통은 충분히 공감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선가는 생명윤리를 연구하고 어떤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동성애 관련해서 생명윤리에 어떤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생명윤리 선교에서 동성애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강의 준비를 하면서 생명윤리와 동성애를 어떤 맥락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그 접점을 잡아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을 조금 더해서
좀 아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생명과학과 교수입니다.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생명과학을 이제 한다 그러면은 자칫 이제 뭐 신앙과 위배되지 않느냐 뭐 그러는데요.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생명 현상을 탐구하는 겁니다. 생명 자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느 생명과학자라 할지라도 생명 자체를 다루지는 않고 생명체들이 드러내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들의 원리와 그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제가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앞부분은 굉장히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과학적인, 아마도 이런 강의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강의냐,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에 아마 제가 조심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쓰는 용어 자체가 조금 거친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쪽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정말 동성애와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저희 쪽은 이공계 쪽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항상 감사한 것이 놀라운 것이 목사님들과 혹은 이제 인문사회 계통 교수님들이 그림 하나 안 보고 그냥 1시간 이상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맨날 그런 거 보면 부러워합니다. 저희는 강의 노트가 없으면 데이터가 없으면 강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생명 윤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과학적으로 말씀은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이제 생명과학자들은 어느 정도 밝힌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런 강연이 필요합니다. 그죠?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성애 관련해서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이것의 논의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라 그럴까요? 당위성을 좀 우리가 좀 명확하게 가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저 책을 좀 뒤져보다 보니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사랑플러스에도 있습니다. 어인 루처 목사님이 쓰신 동성애에 대해 교회가 입을 열다 하는 책을 제가 발견을 했고 쭉쭉쭉쭉 보다 보니까 제가 따올 만한 제 마음에 맞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뭐 이런 애프터볼이라고 하는 것이 뭐 파티가 끝난다 뭐 이런 내용 뭐 그런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거기에서 주제가 뭐냐면은요. 동성애 사회가 이거 미국입니다. 동성애 사회가 동성애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얘기했듯이 그들이 어떤 입장으로 어떤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성경으로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들의 입장을 알 필요는 명확하게 있는 것이죠. 보면 4가지로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동성애자들이 게이와 게이의 정체성에 대해 가능한 자주 큰 소리로 말해야 된다. 옛날에도 뭐 우리가 성경의 구약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소돔 때도 있었고 요즘 최근에 우리 날샘에서 우리 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에도 보니까 최근에 그 동성애 관련 엊그제였습니까? 바로 그 날샘의 주제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감췄습니다. 이렇게 잘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잘 안 했죠. 그랬는데 전략적으로 여기서 지시하기를 뭐냐면 이걸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이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옆에도 이런 사람이 있네, 옆에도 이런 사람이 있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일반화되는 거죠. 어머, 동성애자들은 많은가 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숨기지 말라, 얘기하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게이를 공격하는 게이들을 공격적인 도전자가 아니라 희생자로 묘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우리는 굉장히 동정을 받게끔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원칙론적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혐오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굉장히 불쌍한 그 희생자들이야. 이렇게 하라고 전략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이렇게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시위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사회가 바라보게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참 옳은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굉장히 그 동성애자들을 그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해라. 이런 전략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게이들을 착하게 묘사하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랑 이제 보면은요, 정말 동성애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있던 주가 워싱턴 주였는데, 시애틀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그랬는데, 그쪽은 또 동성애자들이 참 많습니다. 박사들, 교수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가끔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착하다. 그 사람들이 참, 특히 게이들이 유약하고, 마음이 유약하고 착하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유학생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남자들은 못 믿죠.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동성애자들은 믿어도 된다. 특별히 동성애자니까 여성 우리 유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해코지를 안 할 거다. 이상한 논리였는데요. 저도 그 논리에 있어서 저랑 같이 동성애자에 있었어요. 참 편안하게 대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들이 착하다. 근데 이게 또 착하다. 그들은 굉장히 심성이 곱다. 뭐 이런 형태대로. 근데 사람이, 우리도 이성애자들, 우리 일반인들도 착한 사람이 있고 조금 거친 사람이 있듯이 동성애자들 역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겁니다. 모든 이제 후원금이죠. 이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래서 우리 어느 기업은 동성애자들을 지원하는 기업이다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업의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요청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인 것입니다. 이거 역시. 왜냐하면요, 기업의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어떤 여러 가지 기업의 후원금을 요청하려면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실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동성애자들은 자기네들은 연약한 자들이고 희생자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 돈 많이 버니까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좀 달라. 이런 호소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어느 기업이 동성애 단체를 후원했더라. 이러면은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기업이 유명한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도 그것을 인정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정말 저도 모르게 이들의 전략에 휘말렸구나. 저도 이런 생각을 좀 일부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 정리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요, 그럼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슨 전략으로 이제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하자.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가 무슨 전략이 있느냐. 그런데 진리는 진리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전쟁에 나가면은 분명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예로 드는 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맨손으로 나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가장 잘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전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과연?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성경 말씀 항상 어느 강연에서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 자칫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주 인본주의적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거든요. 불쌍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들을 내치면 안 되지 않느냐, 계속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럼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던데요. 그 위조 지폐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요. 그분들은 어떻게 위조 지폐를 딱 보면은 안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알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는 훈련이 있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은요. 진품을 끊임없이 보고 또 보고 또 본다는 거죠. 진짜를 제대로 알면은 내가 굳이 위조 지폐가 어떤 것인지를 따로 막 연구하려고 안 해도 내가 진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이 아니면은 다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위조 지폐를 심지어는 세상에서 위조 지폐를 그 가리는 분들도 그런 수고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동성애라고 하는 아주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기도 한데 그럼 세상에 하나님은 왜 그냥 얘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들이 어떤 이야기,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에서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나 그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당신들의 논리가 뭐 일부 맞는 것도 같지만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럼 과학은 도움이 안 되느냐 하면은 저는 과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보시면은 동성애자들 저 좀 이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전반부의 성에 대한 말씀을 과학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그냥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저기 성경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 있잖아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결정되나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문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얘기를 해서 뭐 성은 이렇게 결정돼.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뭐 몇 분 소개하는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의사고 학자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요. 여기서 다 지금 얘기가 뭐냐면은요. 일일이 읽진 않겠습니다만은요. 환경에 의해서 우연히 성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수정 당시 온도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환경이 어떠니 이런 거를 언제까지 얘기했느냐 하면은요. 1900년대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명확하게 안 거는 10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로 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로 봤을 때 이제 얼마나 긴 인류 역사입니까? 그리고 과학의 역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명확하게 안 거는 1900년대 들어서서 이제 성염색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여성은 XX 염색체고 남성은 XY 염색체구나 라는 걸 결정한 것은 거의 이제 110년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학의 발전에 비해서 다른 과학의 그 발견에 비해서 성의 발견은 참 늦은 거죠.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 성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 성, 2차 성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rimary sex, secondary sex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요, 1차 성이라고 하는 거는 생식소에 대한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부분은 지금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분이 남성 아니면 여성입니다. 그 중간성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성이라 하면은
지금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보든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다 아는 건 이건 우리 2차 성이라고 그럽니다. 외형의 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1차 성은 뭐냐면 생식소입니다. 이거는 정소를 가지느냐 난소를 가지느냐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정소를 가지느냐 난소를 가지느냐는 거는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이거는 수정 당시에 결정됩니다. 수정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을 뿐이지 이미 수정 당시에 여성인지 남성인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명확하게 뭐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2차 성입니다. 이게 여성의 표현형, 남성의 표현형을 가지는 것이죠. 이거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1차 성은 호르몬의 영향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할 그 당시에 이미 여성과 남성은 결정됩니다. 근데 이제 표현형적으로 여성이 남성이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저 어떤 연예인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뭐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환 수술이라고 함은 말씀드린 대로 2차 성, 외형의 성, 표현형적인 성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전환 수술할 때 그때 그 연예인들이 막 연예인이 뭐 굉장히 뭐 하모시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서 막 나와서 이렇게 할 때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굉장히 제가 좀 보다 더 젊을 때였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바꿀 수 있는 거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거는 외과 수술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건 2차 성이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근본적인 성인 1차 성을 건드렸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평생 호르몬을 먹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형적으로 2차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호르몬의 영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였지만 여성 호르몬을 자체 내서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곳은 말씀드린 생식소, 난소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식할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소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내주지 못하는 호르몬이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 골수까지 남성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제가 해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성전환 수술이라 그러나요? 이제 성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쭉 이제 그래 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학자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성이 환경에서 결정되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네?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제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은 유전자 만능설이에요. 모든 것이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도 뭐 이런 거 다 결정된다. 유전자가 우리의 설계도 다 막 이렇게 뭐 일부 맞습니다. 일부 100%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결정이 그러면은 성결정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 찾으려고 했어요. 과학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언제냐면은요 1990년입니다 1990년에 여러분들 그 과학계에서 제일 높이 평가해주는 저널이 잡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네이처지고 하나는 사이언스지입니다. 네이처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 성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남성의 Y 염색체에 있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SRY 유전자가 남성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성은 XX고 남성은 XY거든요. 그럼 이제 여성은 Y 염색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은 여성이다. Y 염색체가 더해지면은 남성 표현이 나타난다 하는 것으로 이 네이처지가 실렸다면 굉장히 인정받는 논문이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결과가 이제 요겁니다. 이 SRY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건데 뭐 이참에 이제 과학 논문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저는 사실은 그 쥐를 가지고 직접 실험을 안 하기 때문에 암수 구분 잘 못합니다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냐면은요, XY 수컷이죠, 그죠? 이 수컷은 요렇게 씁니다. 아시죠? 그죠? 이게 무슨 창을 표시한다 뭐 그런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암컷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 거울을 표시한다나 뭐 그래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요
그 암컷은 SRY 유전자가 없으니까 암컷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은요, 이 SRY 유전자라고 하는 건 DNA의 일부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XX인 암컷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유전자를 이렇게 뭐 이식하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생명과학에서는 아주 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요, 표현원적으로 수컷이 되더라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성홀결정된 유전자가 나왔네.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형적으로는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정소와 난소라고 하는 기본적인 1차 성결정에까지 이것이 과연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약간은 만들어진답니다. 생성은 된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은 자손을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후손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X 염색체는 좀 큽니다. Y 염색체는 굉장히 좀 작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XY 노말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요, 가끔가다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명과학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변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분명히 XX인데 염색체 검사를 하면 XX인데 그럼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남성의 표현형을 드러내는 이 안타까운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X 염색체 SRY 유전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와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XY면은 남성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명확하게. 그죠? 남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염색체 검사를 하면 XY인데, 왜 남성의 표현형이 잘 안 드러나고 좀 그래?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어야 될 SRY 유전자가 미싱되어 있다는 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가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변이를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원칙은 XY, SRY 유전자다 하는 걸 이제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성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런 표현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말씀은 원칙은 그런데 그런 이제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생식세포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성이 있는 이유는 그 자손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원칙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생식세포는 정자 또는 난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식세포의 기능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닮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닮잖아요. 그것이 이제 유전자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표현에서도 부모님을 닮는다고 하지 부모님과 똑같지 않죠. 그죠? 이게 성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자녀가 많으신 분도 있고 형제 자매님들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한 이 지구상에 역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이거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정교함이라 그럴까요? 정말 그 질서, 체계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아니,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그 과학은 확률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요즘은 하나 낳고 둘밖에 안 낳으니까 그렇지,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아이를 몇 명을 낳으면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면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계산해 본 적이 있느냐, 계산해 보자. 제가 학생들이랑 그걸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조금 못생겼을지언정 내가 키가 좀 작고 어떻게 할지언정 나 같은 사람은 유전자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성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뭐 문화 명령이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남자 여자를 만든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제일 처음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자손을 버트리라는 거죠. 뭐냐면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방식은 너네들이 만들어서 충만하여서 숫자를 늘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무엇으로 하라고 그랬냐면 남자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너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 여자를 만드신 것이 생식하고 번식하라고 만드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남자 여자를 이제 명확하게 만드셨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성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이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생명윤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겠습니다. 동성애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오실 기론평 그 장로님 교수님이신데 아마 그분이 훨씬 더 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성애는 나와 있듯이 뭐 아시겠지만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지금 인터넷에서 그 백과사전으로 쓰고 있는 거, 이거 역시 이거는 전문가들도 참여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근데 여기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많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그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일반적이다라는 거, 이런 것을 계속 그 인터넷상으로도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또는 성적인 행위를 얘기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걸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가끔가다 왜 동성 간의 친구들 사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감정이 훨씬 더 편안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건 뭐 일반적이지 않아? 이런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려 저는 생명과학자고 저는 사회학자는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의 기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계속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계속 나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성애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뭐 어쩌냐 하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교수님께 제가 맡겨드리고, 제가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생명과학자들은 대부분 다 유전자, 그러면은 유전자, 아까 왜 성이 어떻게 결정되냐 그렇게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동성애 그러는데, 그러면 동성애 관련해서도 동성애를 결정짓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원인에 대한 그 논란을 이제 좀 한번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제 소아학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유전적 호르몬, 환경적 영향의 결합으로 인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솔직히 현재 부모의 성적 지향이 지닌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 그 어떤 특정 요인이라도, 그러니까 부모가 뭐 어떻다 할지라도 그 자손 어떤 한 개인에게 동성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뭐 일반적인 부모 아래 동성애 아이가 자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유전이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지 않느냐, 되느냐, 자꾸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아무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도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접근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말씀 안 드렸죠.
동성애 원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설에 근거해서 유전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요것에 대한 말씀 좀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이제 환경설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아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호르몬에 과다하게 뭐 이게 되고 뭐 그런 예들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맞다고도 하고 아니다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취향설입니다. 사실은 유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동성애자들도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점에서는 같이 가지만 나름대로 대립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게 뭐냐, 유전설과 취향설입니다. 이제 유전설은 뭐냐면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고, 유전자를 계속, 그래서 그 유전설은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태어났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요. 취향설은 원래는 취향설이었습니다. 사실은 선호설이라고 그러죠. 내가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실험실에 있을 때, 미국의 실험실에 있을 때 저랑 같은 실험실에 있던 여성 중에 레즈비언이 있었습니다. 참 그 미국 그 대학원생이었고요.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정말 그 금발에 정말 참 예쁜 아이고, 이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계속 주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주장은 뭐냐면은, 이 친구는 레즈비언이고 같이 그 파트너가 있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주장은 이겁니다.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전부 다 가정을 그릴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낳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지 않느냐. 그 교육 안 하면은 자기는 확신컨대 50%는 동성애자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유전자 이런 거 아니고 자기는 그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동성애 그룹에서도 좀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주장 때문에 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지금 많은 그 주의 그 초등학교 교재에 남녀가 결혼한다는 말을 뺐습니다. 빠집니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을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으로 넣고 뺍니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 주장들이 그 소수이긴 하지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런 얘기도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듣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저는 이제 유전자 얘기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유전자 관련해서는 이제 뭐 그 위에도 좀 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킨제이라고 하는 사람, 뭐 킨제이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좀 과학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단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이런 분들은 제가 접근하는 거랑 달라서 이제 그 생물학을 하시는 분들의 논문을 좀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킨제이 보고서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좀 뭐 이상한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이분의 뭐 나름대로 역할은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공론화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1948년, 53년에 이제 남성의 성적 행동, 여성의 성적 행동 이런 이제 책을 썼고요. 이제 그것들을 묶어서 이제 킨제이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꽤 많은 숫자의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한 4%, 이제 그 당시 4% 얘기합니다. 평생 동성애자로 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한 37%는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 근데 이제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랬던 적도 있고 아니었던 적도 있다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논문이 뭐냐면은요, 아까 그 성결정 유전자가 1990년에 나왔듯이 1991년에 사이먼 르베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냈습니다. 이거는 여기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난 다음에 타임지에 표제로도 나올 정도로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계, 일단 사이언스지에 이제 논문이 실리면 그 당대의 과학자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놀랐던 거죠. 근데 이제 사이먼 르베이라는 단독 연구거든요. 보통 우리 이런 과학 연구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뭐 많을 때 10명씩도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혼자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무튼 이 과학자가 본인이 동성애자입니다. 본인이 동성애자이면서 본인이 끊임없이 궁금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왜 동성애일까?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접근을 했느냐면 뭐 전문적인 용어 나옵니다만은 그냥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은요, 세 그룹, 죽은 사람의 세 그룹을 뇌를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채취라고 그러냐, 좀 검사를 한 겁니다. 세 그룹이 뭐냐면은요, F는 female입니다. 그냥 일반 여성이고요. 그 M은 남성입니다.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HM이 뭐냐면은요, 동성애 남성입니다. 이제 세 그룹을 나눈 것이죠. 세 그룹을 나눠서 그냥 일반인으로 살다가 여성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 남성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동성애자로 남자 중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뇌의 특정 부위를 크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INH 라고 하는 게 1, 2, 3, 4 한 4구역쯤을 이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보시면은요,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별 차이들이 없는데 여기 INAH3라고 하는 요 영역이 좀 보면은요, 여성들은 좀 작다는 겁니다. 뭐 큰 사람 좀 있지만 조금 작고, 남성은 조금 큰 사람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동성애자 남성은 대부분 다 작더라. 그래서 동성애 남성은 뇌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논문을 낸 겁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 이 논문은 어마어마하게 반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먼저 이런 연구를 했다는 기록은 계속 남아요. 그 이후에 이제 반박은 많이 됐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분들은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인이 된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그러니까 이 영역이 작다? 오케이. 그 데이터를 그냥 그 데이터는 데이터니까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받아들이는데 그럼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동성애가 됐다는 것인지, 동성애를 하면서 어떤 호르몬의 그 영향을 통해서 그것이 작아졌다는 것인지 원인 결과를 명확하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우연히도 이분들은 대부분 그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영향은 또 무엇인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왜 했느냐면, 제가 이제 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연구를 하느냐면요,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남자나 여자나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참 남자답다, 참 여자답다라고 하는 어떤 성적 행동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좀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행동을 남자만 합니까? 사실은 인간 세상 그룹에서는요, 남성의 행동, 여성의 행동이라고 딱 벽을 긋지를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요리는 여자가 하는 것 같았지만 유명한 지금 요리사는 전부 다 남자던데요, 그죠? 그죠? 미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우리가 모성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부성에도 가시고기도 나오듯이 끝지 않습니까? 인간 그룹에서는 그것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는 그게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새는 수컷이 울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저귀는 건 대부분의 경우가 수컷이거든요. 암컷은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컷이 지저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특히 언제 지저귀냐면은요, 암컷을 찾을 때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자손 번식을 위한 암컷 수컷의 성적 구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왜 새들은 수컷만 지적일까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특정 부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컷에만 있는 특정 부위가 있고 암컷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 수컷도 노래를 안 하고요, 암컷에다 이걸 심으면은 암컷도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구 결과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시몬 르베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뇌도 다를 거야 라고 그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993년에 이제 이 해머라는 사람, 이제 이분도 동성애 하면은 이분의 연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분이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를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이때는 동성애 유전자를 찾았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 특정 부위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993년은 어떤 때냐면은
혹시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유전자를 지도들을 쫙 다 펼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는 연구가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다 지금 거의 다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기능을 다 밝힌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다 밝혀져 있거든요. 이때는 아직 그거는 밝혀져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연구가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적인 어떤 유전자가 있는 그 부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이언스지에 또 논문을 냈습니다.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요 부위입니다. X 크로모즘의 XQ28이라고 하는 요 끝에는 요 부위라는 겁니다. 이 부위가 여기 계속 나오죠. 그 XQ28 여기 있는 마커가 동성애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발표된 다음에 또 이 사람들 티셔츠들 잘 만들잖아요, 그죠? 티셔츠 뒷면에 나는 XQ28을 가졌다. 이게 제가 그 사진을 예전에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잃어버렸어요.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XQ28이 잘못돼서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레퍼런스는 제가 못 찾았고요. 아무튼 이 말을 제가 본 적은 있어서 나온 겁니다. 다른 과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동성애에 관한 이 해머의 이 연구는 출판 승인도 못 받았을 거다. 동성애라는 그 주제만 아니면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 방법론과 그 과학하는 그 통계 처리하는 것이 영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동성애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이언스지에 출판됐지 이거는 과학적으로 수준 높은 논문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그런데 이제 햄머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이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이처지에 이제 사이언스랑 네이처 양곳에 다 나면은 굉장히 인정이 되거든요. 1995년에 또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실은 약간 유보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요, XQ28이 남성에게는 좀 그런 성향이 있지만 여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을 좀 빼는 거죠. 그러니까 레즈비언에게는 해당 안 되고 게이들에게만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남성과 여성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제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향설, 유전설에 대해서 우리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성경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다 동성애는 아니다라는 말씀 명확하게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어디에 그런 얘기 있느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사이먼 르베이는 아까 나왔던 그 부위가 그 성적 행동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밝히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햄머도 유전자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게이로 타고나는 아이는 없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태어날 때부터 게이로 그러면 유전이라 그러면 게이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재로 쓰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그 교재로 사용하는 책인데, 여기에서 분명히 길버트라고 하는 이 발생학자인데요, 이분도 게이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어떤 성적 취향이 같으냐 다르냐 한 30%의 취향은 비슷할 수 있답니다. 근데 만약 유전자라고 의한다 그러면 100%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기 게이 유전자를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찾으려고 하느냐, 한쪽에서 왜 그렇게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고난 것이야.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생물학은 다양성의 학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예쁜 사람이 있고 뭐 못난 사람이 있고 좀 이렇듯이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듯이 성적 취향도 이성애자들도 있고 동성애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인정해 줘. 이렇게 가려고 그 논리를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성애 준제를 끊임없이 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염려하는 말씀은 이 말씀 그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동성애 안 돼, 뭐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아까 전략이라는 표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지금 다 그 옳다고 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명사랑 아카데미가 이제 6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어떤 주제냐면은 첫 시간은 이제 현대 생명 윤리를 해야 되는 뭐 전체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주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생명윤리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 생명의 직각자 이런 제목을 씁니다. 뭐냐면 이제 직각자라고 하는 것이 뭐 요즘도 쓰는 거겠지만 옛날에 이제 건축자들이 이것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눈으로 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갖다 대는 잣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율법일 수 있고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머 내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판단을 해야 될 때 제가 갖다 들이대는 잣대는 무엇인가 하는 걸 좀 보자.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낙태 문제입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낙태는 그거 안 되지 뭐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저처럼 이제 이제 생명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아줄기세포 뭐 만약 이거 하면은 굉장히 뭐 그 난치병도 불치병도 다 해결될 것 같고 막 그런 듯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 좀 나눠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다섯째 주제는 안락사입니다. 안락사 얘기는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안락사 문제랑 또 우리가 또 하나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장기 이식 문제입니다. 어차피 생명이 다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장기를 주고 가면서까지도 참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또 항상 그것을 악하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위해서는 이제 아직 결론이 잘 안 난 부분인데 뇌사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사를 인정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하려면 뇌사 상태에서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망 진단을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빨리 하고 장기들을 누구인가에게 주고 가고 이러면 참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금 더 빨리라는 걸 허용했을 때는 그 조금 더 빨리가 얼만큼 더 빨리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좀 저희가 좀 접근하고 있고요. 마지막 주에는 자살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동성애는 안 다뤘어요. 이 동성애는 그 생명윤리에서는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참 안 좋은 거는 같잖아요. 그죠? 분명히 안 좋고 아닌 거는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명확한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본 이분 우리나라 하도 여러 번 다녀가셔서 제가 얼굴 보시라고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저기 하버드 대학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써서 막 이렇게 뭐 강연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다녀갔잖아요. 이분은 이제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이고. 근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이후에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첫 페이지입니다. 도입부에 어떻게 도입이 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도입됩니다. 글씨가 제가 그대로 캡처하느라고 좀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게 이제 이 책이 나온 그 몇 년 전 일이었다는 겁니다. 레즈비언이 있었답니다. 여성 동성애자들이죠. 둘 다 청각장애인이었답니다. 그래서 둘 다 청각장애인의 그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가져야겠는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기네들은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아이도 자기들의 그 아무 지장이 없는 평안한 그 세계를 아이들도 자기가 낳을 아이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레즈비언이니까 누군가의 이제 양쪽에서 난자는 제공할 수 있겠죠, 그죠? 정자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은 분명히 생식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레즈비언 커플은 난자는 있는데 정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 자기네들과 같은 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자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느냐? 5대째 청각 장애인 집안을 찾아서 거기서 정자를 얻어서 청각 장애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기사입니다. 그대로.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동성애도 문제인데 이 동성애가 뭐 우리 보기 안 좋고 죄를 범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심을 위배하는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올해 뉴스였습니다. 2015년 국민일보에 이 뉴스가 났기에 제가 얼른 이걸 하나 또 캡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에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에 무슨 이 어떤 여성이 임신을 해서 8개월째래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자기 아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리모입니다. 대리모 뭐냐면 그 대리모를 사용한 양반이 누구냐면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중국의 동성애자 커플이 미국의 이 엄마를 동성애자를 대리모로 써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거는 이번에 뭐 국감에 나왔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대리모 대리부 불법 사이트 지금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손을 번식하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손을 번식하고 싶죠.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손 번식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현이 좋아서 맞춤형 악입니다. 맞춤형 청각장애인 아이입니다. 이거를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걸이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믿고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 이제 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heritage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다. 이건 헤리티지 유산이란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그죠? 주신 거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유산이라고 그러지 내가 만든 걸 내 유산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만든 거는 자손에게 줄 기업이고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그 창조 질서에 엄격하게 이거는 위배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잠깐 시간을 내서 과학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 저기 남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렇게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또 몰랐던 것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까 잘 몰랐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사람이 태어난다, 이거 알려진 거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뭐냐, 과학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사파로 그린 게 아니라 1600년대의 과학자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자 속에 작은 사람이 숨어져 있다. 이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믿었었어요. 이제 이러던 것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야지 뭐 자손이 나온다 하는 걸 알게 된 거는 이거 역시 한 100년 남짓한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생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리프로덕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시 만든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요, 생물이 자손과 같은 종류의 세개체를 만들어 그 종족을 유지하는 걸 생식이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생명과학과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게 이제 진짜 30년도 더 됐고 뭐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생명과학 갔더니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수님들과 같이 이렇게 뭐 신입생 환영회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그래도 교수님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분들이 아니었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하신 교수님들이 계시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짓궂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노래 좀 시키자. 요즘 뭐 노래 시키자 이런 소리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거는 뭐 큰 금기 사항이었는데 수근수근 교수님 노래 좀 시키자.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수님이 노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교수는 또 항상 말이 많아요. 이렇게 노래를 하시기 전에 나는 평생 생명과학을 했으니까 내가 생명과학 노래를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학과 과가 있나? 뭐 이제 이랬어요. 그랬던데 이 교수님 무슨 노래를 하시느냐니까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서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선생님 말씀이 이거예요. 소는 송아지 낳는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엄마 닮았네라고 했잖아요. 뭐냐, 똑같지 않고 엄마를 닮았다라는 표현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소가 송아지를 낳지만 닮은 개체를 낳지 나랑 똑같은 걸 만드는 거 아니다. 이게 바로 생물학의 그때는 유전학이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제가 그래서 그 교수님 밑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무성생쥐, 유성생쥐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빠가 정자를 주고요. 엄마가 난자를 줘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생명과학자들은 전부 다 유전자에 의해서 막 저희들이 이렇게 된다,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설계도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요, 이 정자와 난자 속에 지금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합쳐지거든요. 그 설계도가 이게 지금 염색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DNA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쌍으로 들어있거든요. 이게 하나는 엄마가 준 거, 하나는 아빠가 준 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XY고 여자는 XX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뭐 연세 지긋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난자를 몇 개를 생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성분들께서는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정자를 몇 개를 생산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뭐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여성들 잘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 먼저 하겠습니다. 요 점선이 뭐냐면 이게 태어날 때입니다. 이 점선 위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부터 정자가 될 세포, 난자가 될 세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여성들은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난자를 생산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걸 이제 감수 분열 과정, 난자 형성 과정 이런 전문 용어를 씁니다. 난자가 그냥 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난자가 만들어지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미 난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린 난자는 수정 능력이 있는 그런 난자를 얘기합니다. 그걸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까지 좀 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춘기 올 때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춘기가 되면은 요때가 사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여기 마이오시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감수 분열이거든. 제가 요거 굉장히 과학적인 용어지만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이오시스라는 요 과정을 통해서 보통 여성들이 28일 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 해서
한 달에 하나씩 난자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때가 어디냐면 메노포즈가 폐경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때까지 대강 뭐 한번 대강 생각을 해보시죠. 보시면 한 40년 우리가 가임기라고 하면은 1년에 한 12개씩 40년을 하면은 한 500개, 그죠? 500개 난자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난자를 가지고 있기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생산해내는 난자가 한 500개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남성들의 정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정자는 태어날 때 이거는 정자가 될 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면 줄기세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서 사춘기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정자를 생산해냅니다. 정자를 생산해내는데 남성이 만들어내는 정자가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죠? 정확한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생물학 텍스트에는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하루에 1억 개씩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치 많은 정자를 만들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그 숫자뿐만 아니라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뭐 여성은 한 500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럼 한 그 500개의 난자가 가지고 있는 아까 유전자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500개 난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 똑같을까? 이 질문입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다 다를 겁니다. 정자 아까 뭐 무지막지한 숫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 조성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라면 다 다릅니다. 왜 다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감수분열 과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유전자 재조합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 뭐냐면 수정 가능한 정자, 수정 가능한 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유전자 재조합 과정이라고 하는 감수분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지금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재조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자라도 뭐 우연히 뭐 같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그야말로 재조합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서 잘 보십시오. 이쪽에 빨간색과 그 브라운 컬러의 염색체가 그 중간의 염색체를 서로 주고받고까지 합니다. 이걸 교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교차가 한 염색체당 몇 번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무작입니다. 무작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차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무작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강 계산을 해본 겁니다. 뭐냐면은요, 난자가 재조합의 경우가 이 숫자가 뭐냐면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사람의 염색체는 23쌍, 46개거든요. 쌍으로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아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눠질 때 여기서 빨간 게 올까, 갈색이 올까, 파란 게 올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확률이 뭐냐면 2의 23승계쯤 됩니다. 가능한 그 경우의 숫자가 2의 23승계가 몇 개 되느냐 하면은 제가 기억이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800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자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800만 개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교차라고 하는 거 아까 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왜 엄마의 눈은 쌍꺼풀인데 뭐 코는 오똑한데 뭐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은 엄마가 쌍꺼풀이면서 코도 오똑한 유전자가 그대로 전해지면 좋겠지만 교차가 일어나서 갈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정자의 경우도 2의 23승계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차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이거 무한대 표시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당 쉽게 말해서 어디서 몇 번이 일어날지를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무작위거든요, 무작위. 그러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 중에서 어떠냐면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만나야지 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계산을 하자면은요, 나의 이런 유전자가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쯤 되겠느냐. 아까 왜 처음 질문 드릴 때 우리 어머니가 계산을 해서 몇 명의 아이를 낳으면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무한대분의 1입니다. 무한대분의 1은
뭐냐면은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제로가 있는 거니까 뭐죠?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금 못생겼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유전자 중에, 그 많은 경우의 숫자 중에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우연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연이라고 하는 건 확률을 얘기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왜 로또가 당첨될 확률, 우연이 되고 하면은 뭐 얼마 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나 같은 유전자를 누군가 이 지구가 심판날에 멸망하기 전까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단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까 맞춤형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참여해서 나 같은 조성을 뭐 키는 이만하고 뭐 저는 곱슬머리고 뭐 이렇게 생긴 이런 사람을 만들어 낼 수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동성애가 되면서 생명윤리 문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윤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은요, 이 순간부터 저희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생명 활동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세포잖아요.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생명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도 사람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게 제일 주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낙태를 뭐 요 정도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이때까지도 합니다. 근데 아이는 이미 다 생겨져 있습니다. 그럼 다 생겨져 있을 때 아닌 이때는 그러면 낙태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생명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어떤 생명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생명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디부터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법이 서로 상충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명윤리 운동할 때 처음에 법조계 계신 분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헌법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가 조항은 잃어버렸지만 헌법에는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걸 분명히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민법과 형법으로 오게 되면은 그게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민법과 형법을 오게 되면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뭐 막말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임신한 여성이 뭐 사고가 나서 뭐 사망을 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 할 때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해야 되느냐, 두 명이 사망했다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유산을 태중의 아이에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 하위법에서 막 법이 복잡하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언제부터 인간이지, 이까지 혼란스러운 거였어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0년도에 저희가 하는 그 생명윤리 선교부에 있는 법조인이 이제 이 일에 관여해서 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면은요, 아까 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5년이 지나고 나면 폐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남모 뭐 교수님 부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관 아기를 하고 영하 200도 되는 그 액체 질소 탱크에 보관을 해놨는데 5년 지난 다음에 이걸 없앤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 거죠. 소송 주체가 누구냐면은 배아 1, 배아 2, 그다음에 이제 그 부모 이름 넣어서 배아의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한 배아의 나는 생명체니까 인정해 달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어려웠죠. 이게 몇 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헌법재판소에서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착상되지 않은 초기 배아와 독립된 인간 사이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이제 법조문입니다. 법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다음 착상 전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인간과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 보기 어렵다. 이 뭐냐, 사회적 승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재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이거를 인정할 만큼 성숙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소송이었습니다. 냉동 배아가 나도
인간이다라는 거를 소송을 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요, 수정란이고요. 착상을 해야지 아까 생명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무슨 수정 후 2주 이내 원시선 뭐 이런 표현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배아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요것이 필요하거든요. 착상 전에 요 배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라고 우리가 결정을 지어버리면은 꺼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표시거든요. 그때 이전은 인간이라고 하지 말자라는 것을 아직은 유효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생명과학자 입장에서는 아니 13일은 생명이 아니고 14일은 생명이야?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생명은 뭐냐면 연속선이거든요.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이게 뭐냐면은요. 2010년 제가 고해에 제가 뉴스를 제가 뽑은 거였습니다. 이게 아마 그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20년 된 냉동 배아를 이 부분은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냉동 배아를 20년 보관했다가 그 배아를 착상을 시켰더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산부인과 냉동 그 액체 질소가 지금 꽉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말하자면 얘네들 다 어느 여성인가 몸에 심으면은요 인간이 될 그건 냉동 배아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5년 지났으니까 폐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폐기가 아니고 사실은 폐기하느니 실험 재료로 달라는 겁니다. 실험하겠다는 거거든요. 끄집어내서 찍고 이렇게 실험을 하겠다 하는 것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인간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 뭐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좀 목소리를 좀 내고 무엇보다도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생각하는 어떻게 공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한 번씩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씩 이런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그 동료의 어려움은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그 동료를 만드신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정말 참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분들의 그 아픔은 굉장히 공감하죠.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어찌되었거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은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 지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체들을 서로 인정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이 꽃이 뭡니까? 수국이잖아요. 그죠? 참 예쁘잖아요. 근데 이 쑥이 똑같은 씨앗입니다. 어느 토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산성이냐 알칼리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이건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전자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그래서 개 유전자를 찾고 막 이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 있는 것이 설사 있다 할지언정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러면은 아름다운 꽃을 어느 곳에서 제대로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의 생각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